오늘은 책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저처럼 유튜브를 좀 한다는 사람한테는 책을 자주 보내줍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홍보 좀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출판사에서 보내오는 책마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제가 뭐 다른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자, 우선 책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경제나 재테크에 관련된 책은 크게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인 컨셉, 어떤 투자나 재테크의 원칙을 알려주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책처럼 원칙보다는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그때 읽으면 도움되는 일종의 트렌드죠.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도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니까 원칙적인 것보다는 트렌드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원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런데 원칙적인 책은 사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은 됩니다. 원칙이니까. 그렇지만 원칙이니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막상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이 어떤 때는 괜찮고 지금은 또 적용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책처럼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은 이 내용 가운데에서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때 안 맞는 거다는 것은 읽는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것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은 제 경험에는 한 10% 정도만 내가 건질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트렌드에 관련된 책이니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 10%만 도움이 된다라고 해도 예, 근데 지금 집값이잖아요. 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집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책값이라 해봐야 15,000원, 20,000원 정도인데 이 책에서 내가 한 10% 정도 건질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집을 사고 파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면 뭐 엄청나게 책값보다는 엄청 많은 돈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책도 한 10% 정도 도움이 되면 저는 책값은 충분히 뺐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 그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 싶어서 함께 나누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특히 경제나 재테크 관련 책을 읽을 때에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 저자의 생각과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이 책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즉 내가 이 책의 저자 말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제나 재테크 이 분야에서는 내가 모르고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다, 그죠?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뭐 직접적으로 뭐 아파트를 사고 팔고 또 땅을 사고 팔고 뭐 이런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책을 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책에서 내가 이 저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는 내가 공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릴까 하고 다른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 팔려야 꼭 좋은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판사 마케팅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싶어서 함께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좀 바탕으로 하셔서 내용을 좀 보면 이 책은 한 4가지 정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구조와 흐름, 부동산 집값,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각종 데이터, 예컨대 뭐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매매 타이밍 확인하기, 바닥 시그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바닥을 뜻하는 건지 그런 걸 토대로 매매 타이밍 확인하는 이런 내용의 일종의 기법이죠. 이런 내용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아파트의 핵심 가치, 즉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 자, 이런 내용들이 또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집을 내 거주 목적, 주거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집은 엄청난 가격이,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집밖에 없어도 큰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빚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포함해서 나의 총자산별 포트폴리오, 또 투자 포인트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핵심 재개발, 재건축 이런 리스트도 여기 이제 정리된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 정도 내용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책에 대한 2가지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저자를 맹신하지 말라. 그리고 저자의 생각과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 내가 공부도 하지 않고 이 책 하나에만 모든 것을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점을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책도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꼭지 보면서 이 꼭지가 좀 재밌겠다, 이 꼭지가 좀 내가 궁금하네, 관심이 있네, 이런 꼭지들 중심으로 좀 많이 읽어보았고요. 한 절반 이상은 좀 읽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제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만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 불패는 없다. 일부에 있는데, 일부가 제목이 부동산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자. 그 가운데 두 번째, 강남 불패는 없다. 이 강남 불패가 강남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게 전체 부동산 바로미터거든요. 서울에서도 강남이죠. 또 이 강남 집값은 전국 아파트 집값의 바로미터입니다. 항상 강남이 먼저 뜨고 다른 지역이 뜨고, 강남이 먼저 죽고 다른 지역이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 불패는 없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강남에 살든 안 살든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강남 불패는 없다. 이 부분에 어떻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강남권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변수에 따라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난해 크게 떨어졌죠. 강남뿐만 아니라 다 다른 지역도.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반등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자는 여러 변수에 따라 2차 한 번 더 하락이 올 수도 있다.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락장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2021년 고점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하락장은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적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의 하락 압력이 더 높다. 2022년 작년에 다른 지역보다는 강남이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물론 강남도 예컨대 송파 같은 경우 좀 지역을 확대하면 많이 빠진 지역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강남 집값의 하락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압력이 더 높을 수 있다. 2차 하락이 된다면 그런 뜻이고요. 매수자에게는 아무리 똘똘한 한 채라 해도 고점 대비 20%도 안 떨어진 강남보다 30% 이상 떨어진 지역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강남은 강남이에요. 즉 강남 수요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네, 근데 내가 강남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안 되어서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다. 이런 수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강남의 수요, 강남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장은 별개로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남 불패 또 강남 집값에서는 저자의 생각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이 강남 집값을 다른 집값과 비교하면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강남은 좁습니다. 강남 상구가 서초 강남, 뭐 송파 등등에서 강남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또 전국으로 확대하면 당연하죠. 경기도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당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수요는 별도로 있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제 생각과 조금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내용 위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 저자의 모든 꼭지가 제가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동의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들만 잠시 나누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과연 금리 때문에 집값이 잡혔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저금리였잖아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2022년에 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올랐고 그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것은 뭐 집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들 다 마찬가지였죠. 뭐 주식은 더 심했고 그래서 저자는 과연 금리 때문에 집값 잡혔나? 자, 이 뉘앙스는 제목 자체에서 보는 뉘앙스는 금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2%, 3% 수준의 대출금리, 1%, 2% 수준의 기준금리 이게 2021년까지였죠. 그때까지 내려오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회복은 하겠지만 2025년까지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개걸음, 그 다음에 2025년 이후 2차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과연 현재의 금리가 과거 저금리 시대로 다시 유턴할까라는 부분은 저는 살짝 의문이 드는 거죠. 예컨대 과거에 지금 저자가 희망하는 대로 시장이 원하는 2%, 3% 수준의 대출금리 또는 1%, 2% 수준의 기준금리, 자, 이 시절로 다시 유턴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모든 부분 앞으로 이제 금리가 왜 올랐습니까? 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에서 공급망이라고 하죠. 공급망이 많이 불안해졌고 등등 이런 영향들이 크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는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까? 저는 뭐 줄어들고 더 많아지고 이것보다는 최소한 지금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다. 지금보다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 뭐 좀 쇼티지 이제 짧게 단기간에 영향을 준 것들은 조금 빠지겠지만 그렇지만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겠다, 유턴하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 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을 전제로 두고 한 2년 정도 그 안에 또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2021년 과거의 집값을 회복하는 것은 좀 물건을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인서울이 정답일까? 자, 이 부분도 제가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짝 좀 저자와는 다른 생각, 인서울이 정답일까? 사실은 2021년까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물론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서 서울을 탈출하는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서울에서 탈출한 인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인서울이 정답일까? 이것도 뭐 이 제목의 뉘앙스로 보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꼭지의 서두 앞에 부분을 한번 요점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 영원한 성자는 없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좀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서울이 오르면 나중에 지방도 같이 오르고, 또 서울이 많이 올랐으면 뭐 지방도 나중에 오를지라도 뭐 서로 사이클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서울이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또 지방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살짝 다른 것은, 결국 우리가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값은 결국 인구와 산업, 그죠? 인구와 산업이 결정한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지방은 점점 산업이 좀 소멸하고 있잖아요. 인구도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소멸 지역들로 선정되어 있는 통계청에서 소멸 지역이 사실 점점 늘어나죠. 대부분 지방이 많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의 사이클,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은, 자, 이 논쟁도 집값에 대한 논쟁 가운데 정말 오래된 고전적인 논쟁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은 한번 지으면 몇십 년짜리인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앞으로 오르겠냐 이야기죠. 떨어지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집값은 2021년까지 많이 올랐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다 이 세대수, 가구수를 이야기합니다. 뭐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4인 가구, 4인 가족, 5인 가족 하다가 지금은 없잖아요. 4인 가족, 5인 가족은 요즘 박물관입니다. 그죠? 거의 다 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다 세대 독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대 독립을 하면 가구 수가 많아지면 가구당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이 부분 꼭지에 이제 전반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살짝 다른 것은, 물론 지금까지는 가구가 계속 분화돼 나가오고 이런 영향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얼추 가구 분화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돈, 구매 여력이 중요한 거죠. 물론 돈이 있으면 다 넓은 평수, 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죠. 그런데 알다시피 청년들 갈수록 취업이라든지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자영업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지역에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 이러면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데, 갈수록 이제 분화되어 나가는 독립세대,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큰 자녀 세대들이 돈이 없잖아요. 구매 여력이. 그렇다고 뭐 부모님으로부터 큰 돈을 물려받으면 또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가정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값은 많이 비싸졌죠. 원자재 값 상승 등등해서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구매 여력은 반대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같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야. 지금까지처럼 최근까지. 자,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 세대수, 가구수가 많아진다고 그게 계속 집값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할까? 다시 유턴을 하면서, 그것은 저는 아니다. 왜? 집을 구매자, 수요자들이 가구를 형성하는 독립세대들의 돈, 그죠? 구매 여력이 앞으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살짝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거 따라갈까? 자, 이건 논쟁도 굉장히 많죠.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을 우리 한국이 쫓아가긴 해요. 그죠? 큰 틀에서 보면 쫓아가긴 하고, 오히려 일본의 고령화보다 한국의 고령화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많이 고령화되고 있죠. 노화되고 있죠. 경제도. 일본도 마찬가지. 성숙을 넘어서 빨리 노화되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한국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요즘 보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지에 보면 정리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인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 일본보다 우리는 출생률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고령화,
경기 침체, 10년 동안 지나치게 오른 집값은 분명히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인구 감소의 부작용은 주택 구매 대다수를 차지하는 40세, 69세 인구 감소까지 20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고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 감소의 시계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단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신중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다만 시차는 존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간다 해서 뭐 지금부터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것에 너무 배팅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집값은 집을 한번 사면 최소 몇 년, 뭐 한 5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뭐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내가 집을 사는 목적을 생각하면 많은 빚을 사서 사는데 최소 5년, 뭐 10년 이상이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해서 비싼 돈을 대출까지 일으키면서 아까 제가 뉴노멀 금리도 과거처럼 싼 저금리로 유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내가 무리해서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맞나? 즉 결국은 일본을 따라간다,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다만 시차는 존재할 수 있다. 그 시차를 내가 의지해서 큰 돈을 빌려서 배팅할 필요가 있나? 정말 내가 주거 목적의 내 집 마련이라면 오히려 더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이런 꼭지 정도의 좀 다른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할 때 이제 바닥 시그널 확인하기, 바닥 시그널 확인, 자, 이것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여기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두었는데 저는 뭐 고점 대비 하락폭, 그 다음에 미분양 확인하기, 패닉셀, 주식도 패닉셀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공포에 그냥 투매를 하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2022년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계속 견디다가 2022년 가을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패닉세일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닥 시그널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강남 규제지역 해제 DSR 완화, 양도세 특례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4번, 5번보다는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바닥 시그널에 대한 기준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는 오르는 아파트 고르는 법이라는 제목인데, 자, 여기에서는 아파트 가격 적정성을 확인하자. 자, 이것도 조금 의미는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적정성. 내가 이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을 내가 모르니까 때로는 내가 집을 샀는데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적정한 가격을 모르니까 내가 성급히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적정성을 확인하자. 최근에 제가 또 어떻게 본 책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전세가의 1.8배 정도가 적정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아파트 가격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좀 기준을 이렇게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뭐 이렇게 하라.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부. 반드시 기회는 온다. 내 집 마련을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무주택자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리는지는 뭐 이 책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해보자. 다주택자는 필연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첫째, 대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목적이잖아요. 또 세 번째는 노후 임대 소득 목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다주택자는 뭐 집을 포함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재구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1부, 2부, 3부, 4부 전체적으로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같이 좀 공부를 해 보았고, 또 이 꼭지마다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유튜브로서 어떤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책을 보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제 나름대로는 이 내용들은 좀 봐야겠다라고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상 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신하지 마시고 자기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책을 보고, 한 이런 트렌드 관련된 책들은 한 10%만 건질 수 있어도 훨씬 책값은 그냥 다 빼고 남는다. 근데 이제 이 책은 뭐 그것보다는 좀 많은 건질 게 많았고, 제 관점에서는 그리고 제 의견하고 좀 다른 부분도 몇 가지 언급해 드렸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하고 동의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 팔 타이밍을 정하는 6가지 핵심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은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다운받아 온 거예요. 자, 이것을 함께 좀 공부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 팔 타이밍을 정하는 6가지 핵심 시그널이, 뭐 첫 번째 시그널은 고점 대비 30% 하락은 강력한 바닥이다. 고점 대비 30% 하락. 지난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반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시그널 2, 지방 중소도시 규제 지역 지정은 고점 시그널이다. 자, 지금 뭐 고점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니까 이것은 패스. 세 번째 시그널은 수도권 미분양 3만 호 이상이면 규제 완화 시그널이다. 자, 이것은 조금 지켜볼 만합니다만, 언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 그것은 조금 의문시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그널 1에서 한 6번째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뭐 시그널 1은 좀 의미가 있었다. 이미 30% 바닥을 쳤고 그때부터 좀 반등이 있었다. 시그널 1. 그 다음에 시그널 5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매도인의 불안이 터져 나오는 패닉셀은 강력한 바닥 시그널. 자, 이것은 시그널 1과 같이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0% 하락 정도를 넘어가면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고, 그것이 현실화되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 그때부터 반등이 일어나기도 했죠. 세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 3, 이것은 뭐 아직은 이게 수도권 미분양 3만 호 이상이면, 미분양이 5만 호 이상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전국을 통틀어서 그런 거고, 또 지방 쪽에 미분양이 많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3만 호 이상의 미분양이 나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자의 책에 의하면 2차 하락이 올 수 있다 했는데, 뭐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럴 가능성은 당장에는, 나중에는 없을지 몰라도 당장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6번째 가면, 정부의 양도세 특례 발표는 강력한 반등의 시그널이다. 양도세 특례 발표. 자, 이것도 당장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을 정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조금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산업이라는 것이 국내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막대하거든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또 어마막대하잖아요. 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또 주담대 대출, 부동산 집 대출이란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을 계속 2021년 기준으로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양도세 특례 발표까지 나오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삼각형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시그널 4, 내용은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DSR 완화는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다. 자,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저는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 지경에 가면 엄청나게 아까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2차 하락, 그것 때문에 폭락,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거기까지는 가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수요자는, 강남시장은 저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다 대부분 뭐 강남 진입을 하고 있겠지만, 또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조금만 돈을 빌리면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은 아직도 계속 강남 진입을 희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되는 날이
뭐 당장 있겠나 우선은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자 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책 나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내가 좀 도움이 나한테 나의 관심사에 도움이 되냐 않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좀 읽어보면 괜찮지 않냐 이런 정도의 차이로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내 관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때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책도 나한테 그만큼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책 리뷰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도 책이거냐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바라보는 책에 대한 관점 이런 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제가 또 대기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